안녕하세요. 네. 네. 2023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1차, 1순환 강의를 맡은 저는 정병화 법무사입니다. 네. 자, 일단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1차 수험생들 같은 분들 경우에,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10점, 그러니까 10문제 정도이고, 그리고 사실 200문제 중에서는, 그러니까 200문제 중에서 10문제죠. 그리고, 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버리고 가는 게 맞다라고 기존에 수험생들이 많이 하셨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 가족법을 좀 잘 하는 편이어서, 사실 저는 본 시험 때는 8개 맞았거든요. 10개 중에. 근데 이게 사실 기본 강의만 잘 듣고 나머지는 민법적 상식이나 그다음에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 현재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 커트라인이 제가 알기로 요걸 거예요. 60.5. 그래서 이 60.5인데 우리가 200문제 중에 10문제죠,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점으로 하는 사람은 5점인데, 지금 매년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때, 점수 분포도가 쫙 나와요. 분포도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40점 이하, 그러니까 꽈락인 사람, 그 다음에 40점부터 50점 사이, 그 다음에 50점에서 60점 사이, 60점에서 70점 사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모든 과목 공통으로, 60.5란 얘기는 사실상 평균 1점이나 0.5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한 해에 몇 명이 나오냐면 평균적으로 400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목 수는 적고 점수는 되게 작지만 한두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러니까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 이런 거는 한 문제 맞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가등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항상 매년 보면 객관식에 나오는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6개, 7개는 사실 주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브리타라든지 이런 거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강의 내용에서만 핵심적인 거, 제가 별표 쳐드리는 것만 봐도 그냥 이게 맥락적으로만 파악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적어도 6개에서 7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제발 어쨌든 저희는 일단 법무사가 되기 전에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최선의 효과를 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약속드리지만 가족관계 등록법은 제 기본 강의랑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최후 정리하면 며칠 안 되거든요. 그것만 핸드북 정리하셔도 사실상 거의 10회독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핸드북 지금 나눠드린 것들 보면요, 제가 매 수업마다 핸드북을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전날 했던 것도 반복하고. 그러니까 지겹도록 나중에는 문구가 이제 거의 외워지시는 것도 나올 텐데 그게 왜 좋냐면 예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 같은 경우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규라든지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그거를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상 문제는 거의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2005년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2020년에도 내고 이러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 숙달이 되면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등법에 국한된 건 아닌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차를 한 번 탈락하고 2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차이는 뭐였냐면 저는 1차 할 때 민법을 신정호 선생님 책을 다 베꼈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가 3개, 4개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올해 점수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탈락하고 나서 정말 효율적으로 모르는 거 버리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객관식 평균이 80점 이상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매진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겠다. 내가 이제 법무사로서 어떤 그런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법률 전문가로서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수험에만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시라.
선택과 집중을 꼭 하시라. 그래서 저도 기본서 여기 있는 400페이지 중에 안 보는 것들은 그냥 다 넘길 거예요. 예, 아예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6개, 7개에 맞추는 거에만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밑줄 친 거 이외에 보지 마세요, 제발. 웬만하면.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본수는 제 수업 때만, 그러니까 수업 듣고 복습 정도만, 네, 그렇게만 확실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북 정도는 나중에 이제 객관식 정도 됐을 때 다시 들여다봤을 때 어색하지 않을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북 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수업에서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실체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 제발 이 맥락을 꼭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체법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거나 실체 진실 확인이죠. 그러니까 당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어떤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어떤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근데 절차법은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제출해라. 여기에 당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점이 언제인지, 신청인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기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조문, 예, 그리고 예규, 뭐 요런 법적인 규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차법은 제가 팁을 드리면 민사집행법이 특히 그렇고 부동산등기법도 그런데 요 놈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놈. 예, 요거 그냥 지문 그대로 해가지고 되게 치사하게 앞에 예를 들면 뭐 확정일로부터를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바꿔놓는데, 생각보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하면 되게 이렇게 수험생 입장에서 치사하다 할 수 있는데, 실물 가면요 그 한 하루 차이로 많은 법률 효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서 엄격하게 하라.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을 보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생 부인의 소 같은 경우에도 74년생 분이신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가 부모가 다 확정이 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 폐쇄되면 이제 출생신고부터 다시 해야 돼요. 74년생인데. 근데 출생신고를 본인이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생각보다. 그래서 변호사님들하고 법무사님들이 못해서 저한테 왔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뭐 검사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이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실무에서 이게 가족관계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 처리를 모두 대법원이 시구운면에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고. 그럼 이제 제가 알려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누가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법은 이런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실 맥락이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외워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실체법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판례를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게 쟁점인지를 알아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민법, 헌법, 상법 뭐 이런 애들은 입법 취지를 꼭 보세요. 어떤 맥락으로 이 법이 이제 규정이 됐는지. 사실 그런 걸 알아야 저희가 브리타 같은 게 나왔다 했을 때도 웬만하면은 이게 취지가 이런 건데 이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법무사님들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맥락 없이 그냥 수업만 하고 딱 넘어와서 실무를 접하면 진짜 많이 헤매세요. 그래서 네, 저희 지금 26기 법무사 친구 2명도 처음에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높아심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김지우 선생님 거 책을 보시면요. 머리말 넘어가시고 일단 목차를 좀 봐주세요. 일단 제가 목차에서 이제 표시를 해드릴 건데 급하게 이제 보시더라도
꼭 봐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별표로 이제 표시를 해드릴 건데요. 별표 하나는 시간 나면 보라는 뜻이고, 2개는 웬만하면 알고 가자라는 뜻이고요. 3개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나온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1편 총설 보시고 1장 넘어가시고 2장 넘어가시고 3장 요거 별표 2개입니다.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심심하면 나와요. 네, 심심하면 나오느라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5장, 네, 각종 부책과 서류 중에 그 중에 3번 있죠.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부책과 서류. 네, 요거는 별표 하나. 네, 시간 되면 보세요. 여기 특정신고서를 편철장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는 심심하면 나오는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맨 위에 7장, 네, 별 3개입니다. 등록부 등의 공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볼 가족관계 등록부를 어떻게 뭐 기록한다, 현출한다,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사실 근간이 되니까 꼭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편 등록사무 처리 절차 넘어가셔서 제2절 신고. 네, 요거 별표 2개입니다. 민법도 그렇지만 우리가 총칙 그다음에 각칙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신고가 총칙이라고 보시면 돼서 모든 출생 신고, 사망 신고, 뭐 입양 신고 이런 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약간 이렇게 좀 뽑아 놓은 거죠. 핵심적인 사항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일단은 2개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사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3절 직권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 요거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제4절 별표 2개 신고서류 등의 접수, 심사, 수리 이건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5절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 보완 별 하나.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6절 등록부의 기록, 정정, 폐쇄 2번만 별표입니다. 2번 별표 하나.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 7절까지가 이제 총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부터는 각론이에요. 각 신고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신고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2장 출생신고는 별 3개입니다. 네. 원래 좀 중요하긴 했었는데 요 근래에 좀 많이 내요, 이거를.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좀 이슈도 좀 있었고 했었어가지고. 자, 그리고 제3장 인지신고도 별 2개. 사실 작년까지는 별 3개였는데 왜냐면 57조가 개정이 되면서 근데 이번에 정면으로 나왔어요. 하나가 문제가. 그래서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2개 정도. 그 다음에 제4장 입양신고도 별 2개. 자, 그리고 제5장 친양자 입양신고도 별 2개. 내용은 많지 않은데 친입양과 입양은 사실 얼마 전에 아시죠? 입양으로 사건 많이 터져가지고 가정법원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20년도, 21년도.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실무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참 잘 내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6장 혼인신고는 별 하나. 네.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선 중요한데, 네, 이런 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7장 이혼신고는 별 3개예요. 요즘에 좀 출제가 안 됐어요, 얘네들은. 근데 얘는 원래 제가 강의 시작할 때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였고, 특히 협의이혼 절차 관련해서는 중요한 애인데, 요즘에 좀 안 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실무든 시험이든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좀 잘 봐두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8장, 9장 다 넘어가시고, 제10장 사망신고 별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1장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별 하나. 작년까지는 별 2개 내지 3개였는데, 왜냐면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어요. 중요도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13장 국적 득상에 관한 신고 별 하나.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오는 문제의 경향이 외국인, 영문 관련된 게 지금 영문증명서 같은 거 2019년에 한 다음으로 사실 활성화가 안 됐는데 요즘 좀 많이 이런 이슈가 실무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외국인이 껴있거나 재외국민이 껴있는 걸 섭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이제 요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편 국제 등록 사무는 별 하나예요. 이거는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사실 뭐 여기서 안 나오진 않아요. 한 문제씩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거라 별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쫙 넘어가시고 제4편 등록부의 정정 별 3개. 예. 중요합니다. 여기는 거의 실무 가시면 등록부의 정정을 하셔야 돼요. 104조, 105조, 107조.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 잘 하시라. 26기 지금 최근에 법무사님이 그 친생 부인의 소 때문에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예 카테고리를 못 잡더라고요. 뭐 성본 변경, 평본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되냐 막 이러는데 일단 등록부 정정부터 해야 되는데 아예 카테고리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발 요번에 잘 보시고 그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리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제2장 개명 있죠? 개명 가족관계 등록부 개명 별 2개 얘도 작년에도 나왔고 이제 심심찮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3장 가족관계 등록 창설 별 하나 얘는 이제 조금 중요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제3장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별 하나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7편 벌칙 과태료 별 2개 얘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책을 기본서 한번 쭉 보셔야겠다. 그러면 제가 중요도 찍어드린 순서대로 웬만한 별 3개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별 2개. 그래도 여유가 나면 별 1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도는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여러 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총론부터 들어가면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부터 강론부터 하나씩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앞에 가서 쭉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복습효과가 좋아요. 쫙쫙쫙 보고 나중에 이제 종합적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반복하게 되긴 하는데 2번 보게 되니까 훨씬 이게 좋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은 어디로 가시냐면 자 페이지 165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165페이지 출생신고 일단 자 출생신고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신고 절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절차적인 거가 중요한데 사실 그 앞에 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부터 따져 묻는 게 일단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친생자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민법에서 다 이제 원래 가족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제가 요것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친생자가 혼중자죠. 그리고 이제 혼외자 이런 식으로 친생자라는 거는 부모와 이런 자연적 혈연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서 피가 섞여 있다는 내 자식을 출생했다는 그런 뜻이고 혼중자는 부모가 법률상 부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혈연 관계 플러스 혼인 관계가 있다는 거. 혼외자는 친생자이긴 하지만 혼인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한테 태어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보시면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할 거고, 그리고 핸드북은 페이지 24페이지를 같이 펴주세요. 네. 지금 기본서에서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교재를 쭉 읽으면서 제가 밑줄 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1 서설 보시면요. 세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출생이라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보고적 신고만 밑줄 긋으세요. 제가 읽긴 하지만 다 밑줄 치는 뜻은 아니고 밑줄 칠 때만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출생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자, 친생자 아닌 자 요거 밑줄 쳐주세요. 친생자 아닌 자 출생자 중 옆에 가로에 자, 그래서 내려오셔서 가친생자 보시면
자, 밑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적 혈연 관계가 있을 때. 요거만.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괄호 1번. 혼인 중의 출생자에서 혼인 중만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첫째 줄 혼인 중의 출생자란 밑줄 혼인 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양가로 가.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 밑줄 그어주세요.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밑줄 치지 마시고 민법은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태주의에 입각한 친생자 추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밑줄 아내, 처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최단 임신기간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최장 임신기간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다 밑줄 그어주세요. 중요합니다.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그 다음에 종료일로부터 300일. 민법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간주 조문이 굉장히 세게 중요한 부분이 사행이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아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채무자의 무자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물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익자나 전득자에서 이제 했던 법률 행위를 무효화하는 건데 수익자의 악의를 실제 소송에서 이제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증 책임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행위 소송을 해보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조문은 얘기가 무력화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소송을 제가 사행위 하고 있는 것도 수익자의 악의가 오히려 반대편 입장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싫어하는 소송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친생자 추정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생자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 그때 출생해서 혼인 중에 자에서 태어날까 이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만 들어가면 친생자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일 일로부터 200일, 그 다음에 혼인 종료,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종료한 후에 여기 300일, 그쵸? 300일 이렇게 되면 하면 출생이 요 기간에 있으면 이 법률상 부부의 자녀로, 그러니까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해주겠다. 요거죠. 민법적인 얘기긴 한데 꼭 기억해 주세요. 200일, 300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혼인신고를 이때 했죠. 네. 근데 자녀가 200일 이내에 태어났어요. 이게 속도 위반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친생아 추정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한 부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신고한 부부의 자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정상으로.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종료일로부터 300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니은부터, 제가 앞 페이지부터 읽을게요. 법률상 남편이 있는 처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자를 출산하면, 밑줄 긋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자, 밑줄. 진실한 부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모의 법률상 남편 사이에 혼인 중의 자로 추정된다. 추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어도 무조건 법률상 남편이 있으면 그 법률상 부부의 혼인 중의 자로 추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줄 내려서 중간쯤에 보시면, 그러니까 밑에서 총 5번째 줄이죠.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인공수정. 그래서 이제 제3자로부터 정자를 받아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나 이제 생부가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건 2019년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 그러니까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경우에도 법률상의 부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법률상의 그 부부의 임신한 자녀로 추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거 이거 좀 최신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전합 판례 나오는 건 꼭 외워두세요. 네. 전원합의체 판례.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추정된다 해서 또 두 줄 내려오시면 중간에 부라는 법률상 남편으로 기록. 일단은 밑줄만 줘주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 어쨌든, 부라는 법률상 남편으로 기록된다. 이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밑줄 친생자 추정의 번복. 그러면 이 추정을 깰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에 친생자 추정을 그 밑에 줄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밑줄 오로지 친생 부인의 소, 친생 부인의 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소 제기 기간은 밑줄입니다. 부 또는 처.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밑줄 안날로부터 2년 이내.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기산점이나 안날로부터 2년 이내 해야 되고요.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될 자 모두 밑줄이죠. 모두 사망한 때. 그러면 상대방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검사 상대로 소송을 해봤는데 그럴 때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은 그냥 그대로니까 검사를 상대로. 네. 제가 최근에 입양 무효해소를 했었는데 다 돌아가셔가지고 1960년대 입양을 무효로 하던 소송이어가지고 검사를 상대로 했었죠. 근데 말이 검사랑 상대로 하는 거지 판사님이 계속 저랑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편면적 소송으로. 그쵸. 저는 검사를 얼굴도 못 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려오셔서 리을. 위와 같이 처가 타남과 내통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에 자, 별표 밑줄 중요합니다.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해 추정된 부자관계를 번복시키기 전까지는 생부는 인지를 하거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상 추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진짜 실제로 진실한 아버지 생부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친생자가 있다는 것을 해라.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자, 미치지 않는 자 밑줄 그어주세요. 미치지 않는 자.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동서의 결여. 요거만 밑줄주세요. 동서의 결여. 이게 무슨 말이냐? 동서의 결여가 자, 기억에서 다 넘어가시고요. 쭉 이제 네 번째 줄. 그러나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법률상 남편이 밑줄 행방불명인 상태, 장기간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사실상 이혼으로 인한 별거 상태. 네. 별거 상태.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밑줄이죠.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상태. 쉽게 말해서 네. 만나야 임신이 되는 거죠. 만나야 생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아예 이제 외관상 볼 수 없는 상태. 그걸 동서의 결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아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남과 사이에 자를 임신하여 출산할 때는 그 줄 끝에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요것도 밑줄 그시고 부자관계의 다툼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방금 전에는 친생 부인의 소였는데 이번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죠. 네, 소송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요.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밑줄 부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 네, 만나긴 만나죠. 그러면 자가 태어난 경우에는 그 자는 밑줄이죠.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본다. 네, 판례가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 만났을 때 그때 일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유명한 소설도 있죠.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 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는 자, 밑줄 이해관계이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부 또는 처, 친생부인에서는 부 또는 처였죠. 근데 여기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법률상 판단되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지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것, 네, 기간도 제한이 없고요. 단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밑줄이죠.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거 검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 소송 제기할 때 그러면 서울지방법원 그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야 되냐 무슨 검사를 해야 되냐 고민했는데 나중에 전자소송 쓰실 거거든요. 법무사님들. 그러면 그냥 입력하면 검사로 하겠다 그 템만 바꿔주면 알아서 찍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거 친한 형님이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다. 네. 많이들 안 해보셔서. 자, 그 니은 옆에 페이지 166페이지 디귿과 비교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166페이지 디귿이 친생 부인의 소거든요.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제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네, 반대로 그 디귿 옆에다가는 167페이지 니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 제가 이제 신정훈 법무사님 공부할 때 좋았던 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오랜만에 보면 헷갈려요. 이게 뭔 얘기였지?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디귿.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밑줄이죠.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그리고 등록공무원은 밑줄 그어주세요. 등록공무원은 자 거기까지만 하고 내면적인 사실을 밑줄 조사할 수 없으므로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형식적 심사권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들어보셨죠? 형식적 심사주의. 지금 우리 법무사가 거의 등기관님들이랑 그 다음에 공탁관 이런 분들하고 사실인정이나 사실확인하는 범위가 거의 같아요. 그게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서류만 보겠다예요. 네. 아무리 진술이고 뭐 와서 증인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서류에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등기소 들어가면은 상속 등기가 옛날에 제적부가 잘못돼 있어요. 주소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유거든요. 그럼 등기관님이 주소가 안 맞다 고쳐와라. 근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등기 못하냐? 못합니다. 네, 그래서 방치되는 데도 생겨요. 그게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여담이라면 주택이라는 기준도 이게 세무서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국세는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리 주택이 오피스텔을 쓰고 있냐 뭐 아무튼 상업시설이냐 이렇게 해도 주택은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는 게 세무서라면 반대로 구청 형식적 심사를 취하고 있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해서 주택수로 카운팅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예를 들면 상업시설이다 그럼 주택으로 안 봐요. 무조건. 네, 거기 사람이 살고 있건 말건. 그러니까 이런 걸 형식적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로만 본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국 조사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바로 밑에 불안에는 법률상 남편으로 기록한다.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대로 그냥 남편 법률상 남편으로 돼 있는 사람대로 형식적 심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서류만 본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양가로 2. 자, 밑줄입니다. 네, 중요해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는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 청구에 의한 친생자 추정의 번복. 네. 뒤쪽으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생 추정의 기간은 성립일로부터 200일, 종료일로부터 300일이죠. 그런데 이 법률상 추정을 받는 자가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려면 아까 두 가지였죠. 친생 부인의 소죠, 원칙은. 친생 부인의 소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송이 있죠. 이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소송은 나중에 2차 가시면 뭐 대립 당사자 구의해가지고 이제 재판부 있고 뭐 원고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툼도 있고 공방도 주고받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6개월 이상 걸려요.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비송은 보통 심판해달라 신청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이거 좀 허가해달라 이렇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금방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허가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친생 부인의 소를 하라고 해버리거나 하면, 그러니까 종료가 됐고 사실상 이혼이 된 이제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이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녀의 복리에도 반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그리고 인지의 허가 청구에서 그냥 판사님 바로 이 친정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것만 감안해서 친생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 혼인 종료 후에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만, 네, 요 경우에만. 그래서 이것도 민법 조문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라, 네, 중요합니다. 뭐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 네, 조금 됐죠. 네, 제가 기억 보시면, 그래서 혼인 관계가 밑줄이죠.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네. 자녀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 이거 밑줄이죠. 어머니 또는 어머니 전남편, 그러니까 법률상 부모로 추정되는 분들은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부 밑줄이죠.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전 남편, 이 법률상 혼인이었던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허가를 하는 거고, 진짜 진정한 생부가 있으면 이 법률상 추정을 미치는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맞다라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그 옆에 인지 허가 청구 옆에다가 그 왼쪽에 공란 있죠? 플러스 출생신고 꼭 써주세요. 출생신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법률상 혼인의 이제 부부 또는 이 사람들의 입장이랑 생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출생한 자녀가 자기의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가 있는 거면 이 자녀가 내 자식이 맞다는 인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 두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식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거 할 의무가 없죠. 이분들은 남이니까. 근데 생부는 기존의 법률 관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을 건데,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는 그걸 깨야 돼요. 그게 인지허가. 그러면 깨지면 위법한 출생신고거든요. 법률상 추정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지허가 깨면 이 생부는 이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네. 요게 좀 핵심입니다.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인지청구만 되어 있는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자녀의 가족관계도 날아갑니다. 인지허가 받는 순간. 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인지허가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다만 보이시죠? 다만 옆에, 이미 혼인 중에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지허가, 친생 부인의 허가를 하고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그때는 친생 부인의 소로만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또.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인지허가 청구를 받으면 출생신고가 가는 건데, 문제는 출생신고가 이미 돼버리면 친생 부인의 소로만 하라는 거라서 좀 배척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출생신고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하는 문구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인지 허가했을 때는 출생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생부는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네. 좀 복잡하죠? 머리가 아프죠? 근데 그 이상 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보시면 밑줄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 네. 받지 않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법률상 부부 사이에 밑줄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 출생한 사람. 그러니까 법률상 추정 기간 전에 태어난 분이죠. 이 경우에는 친생아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168페이지 바로 라로 갈게요. 라. 부의 추정이 경합되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밑줄 꼭 쳐놓으세요. 부의 추정의 경합. 네. 실무에서 보면 이런 것들 경합이나 이런 이게 뭐가 좀 이게 상황이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상속 등기할 때도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 교수님이 오셨는데 남양주 쪽에 등기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한번 이제 가서 미국인이 되셨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류가 외국인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국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였는데 상속이 아니라 그 증여였다.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하는데 본인은 국적회복 받아서 한국인 맞아요. 근데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해서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국적 회복한 분의 신원도 파악하는 것도 힘든데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인인 자녀한테 증여 등기를 해야 되니까 주소증명 서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심지어 경기도였어요. 이거 되게 너무 실무적인 얘기인데 경기도는 이재명 그 전 지사가 시작했을 때 전 국토가 약간 그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세가 너무 나오니까 매매로 돌렸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외국인이고. 그래서 못했어요, 결국.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다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것들은 정말 기본이고, 실무 가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많이 와서, 참 피곤합니다. 다음이었고요. 자, 이제 친생아 추정 경합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니다. 그렇게 만드지. 3, 그 다음에, 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감남과 을려가 이제 혼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또 했는데 자녀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면 전혼이 있었고, 그 다음 이혼으로 인한 종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한 거죠. 네, 이제 병남이랑 그랬는데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까지는 친생아 추정이 있죠. 근데 이혼과 재혼 과정이 100일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재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하필 200일, 그러니까 재혼 성립일로부터 200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00일이죠. 전혼 종료일로부터 300일,
재혼 성립일로부터 200일 요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하필이면. 네. 출생. 자, 그러면 이 자녀는 출생 자녀는 전혼의 법률상 추정도 받고요. 재혼의 법률상 추정도 받아요. 이게 경합입니다. 경합. 네. 그죠? 그러면 아빠가 갑이냐 병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법률적으로.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냐. 번호를 다 써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복습 동영상 제공되죠. 그림 혹시 못 그리시거나 그런 분들은 복습 동영상에서 그림 부분만 따세요. 네,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이라서. 자, 보시면 자, 그래서 그 여자가 밑줄이죠.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재혼하면, 네, 재혼하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자를 출산. 네, 요 경우에는 자, 밑줄 긋지 마시고 전원부의 자와 후원부의 자 사이의 추정이 경합된다. 이때 밑줄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뭐예요? 왜냐하면 원래 출생신고의 의무, 그러니까 혼중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무 또는 뭔데 이 경우는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만이 출생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경합일 때는. 출생신고를 해줘야 돼. 이 자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소유제 있죠?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겹도록 이제 나중에 계속 보실 텐데, 부미정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네, 부미정의 출생신고입니다. 그 옆에다가 명미정의 출생신고 비교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명미정의 출생신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정해지지 않는 거고, 명미정은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출생신고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뒤에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여하고, 자, 그 다음에 밑줄이죠.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 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부를 정하는 소가 가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 확정될 때까지 등록부에 기록될 수 없는 신고로 보아서 이를, 자, 로마자 2 특종신고서류 편철장. 네, 해서 옆에 왼쪽에다가 페이지 102페이지 적어주세요. 102페이지. 네. 그리고 102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특정신고라는 게 뭐냐? 자, 102페이지 가운데 나의 일반 신고와 특종 신고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모두 다 그냥 일반 신고로 보는데, 자, 특종 신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신고 그냥 읽을게요. 신고가 수리되면 그 신고 사항이 등록부에 기록되는 신고를 말하고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특종 신고란 신고가 수리되어도, 그러니까 처리가 돼도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밑줄이죠.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는 신고. 신고는 법적 요건이면 하긴 해야 되지만 등록부에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거를 일단 특종신고라고 합니다. 특종신고. 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는 신고. 그래서 페이지 168페이지 옆에 적어두시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부의 경합이 있는 경우가 이제 특종신고서 넣는 거. 자, 그리고요. 자, 내려오셔서,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특정신고서를 편집장에 두었다가, 로마자 3,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로마자 4, 그러니까 로마자 3 앞에 부를 정하는 판결 확정도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 추후 보완 신고, 이것도 밑줄입니다. 추후 보완 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뭐의 성과분에 따라, 로마자 5 밑줄이죠. 등록부를 작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도
보통 자연인 법인부터 해서 출생부터, 그러니까 권리관계 생성 변경 소멸로 가잖아요. 그 출생, 이거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출생하고 좀 이런 신고하다 사망 신고를 가는 게 사람의 일생에 관련해서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면서 그때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망하면 그때 등록부가 폐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 신고는 대표적인 가족관계 등록부 생성 사유인데, 네, 생성을 못하는 거죠,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이건 그게 있는 건데, 옛날에 호적부에서는 일가를 중심으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08년부터 가족관계 등록부로 되면서는 저기 보시면 감남, 을려, 병남 이 사람들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녀, 예를 들면 자녀가 A라고 하면 이 A의 등록부를 만들 때 감남과 을려를 전산상으로 연결해야 될지 을랑과 이런 식으로 부를 이렇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부를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혼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단 신고는, 그러니까 출생 신고는 법정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주고 대신 등록부만 뒀다가 나중에 감남인지 병남인지 아버지가 정해지는 판결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등록부를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실무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나중에 하다 보면 부의 기초적인 경합, 뭐 그러니까 부미정의 출생신고, 뭐 특종신고, 나중에 작성, 이거는 지겹도록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최초 설명이었고, 자, 그다음 내려오셔 괄호 2, 혼인 외의 출생자. 자, 밑줄 그어주세요. 혼인 외의 출생자.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관계가 없는 밑줄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네. 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밑줄 사실혼 관계. 네. 사실혼 관계, 부첩 관계, 무효혼 관계. 그래서 취소는 아닙니다. 취소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등의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와 그 다음에 밑줄 친생 부인 판결, 그 다음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친생 부인 허가 또는 인지 허가의 심판. 그래서 밑줄이죠. 그래서 이거에 의하여 등록부상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혼인이 취소 밑줄에 취소되더라도 그다음 밑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네. 그 혼인 중에 출생자는 밑줄이죠.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중혼 밑줄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법률상 혼인이 두 번 생겨버린 꼴인데 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하나의 혼인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된 혼인의 사이에 태어났다고 이제 취소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혼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소는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두 줄 밑에 내려오시면 바로 밑에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밑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 그러니까 위에 중혼 밑줄 돼 있을 거고 밑에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 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밑줄이고요.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밑줄입니다.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며 이를 준정이라고 한다. 밑줄을. 네. 그러니까 혼외자로 해서 일단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 당사자들끼리 결국 혼인을 하면 이거는 혼인 중에 자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출생신고는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디귿 바로 넘어오시면 그래서 부가 혼인 전에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 네, 그러니까 다 밑줄에 부가 혼인 전에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제 57조에 따라 밑줄 인지신고, 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에 자의 신분 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네, 동시에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남과 이제 을녀가 있는 거죠. 있으면 먼저 이 자녀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혼외자죠. 혼인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혼인을 하면, 그러니까 민법상 이 자녀는 혼외자이긴 하지만 출생을 했죠. 근데 출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하지만 이 동일 당사자끼리 혼인을 하는 순간 이제 이 자녀는 혼중자로 간주를 해준다는 뜻이고, 출생신고가 없어도. 그럼 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 자녀의 출생신고 안 한 상태에서 혼인하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면, 네, 그럴 때는 뭐냐면, 원래는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생하면 자연적으로 친자도 맞고 혼인 중에 태어난 자도 맞죠. 근데 이 경우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출생을 하고 혼인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양쪽 당사자들이 친생자의 지위를 갖는 거랑, 그래서 이걸 인지라고 해요. 내 자녀가 맞다. 일단 1차적으로 친생자의 지위를 주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 했을 때 출생신고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도 봐주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7조 인지 효력도 있고 혼인 중에 자에 있는 그 출생신고도 봐서 이 자녀는 그냥 혼중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법률적으로 맞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주도록 민법이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게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민법은 이걸 준정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간주, 그리고 출생신고가 들어와도 출생신고이기 때문에 인지와 혼중자의 효력을 다 줘라. 수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리을 보시면 리을 중요한데 자, 밑줄 긋지 마세요. 그러니까 혼인 외에 출생자와 생모의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죠. 당연히 엄마는 뭐 혼외자를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바로 나오죠. 하지만 자, 두 번째 줄 밑줄 보시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 아버지, 그 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네, 아무리 뭐 결혼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고 인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나 친생자 아닌 자, 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 뒤에서 절차만 보면 되니까 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